오문범의 오늘의 뉴스 점. 네,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첫 소식이 의정 갈등 관련 내용인데요. 정부가 지난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전해주실까요? 예, 지난 1년간 의료 대란으로 일컬을 만큼 혼란을 겪던 이 의대 증원 문제는 한마디로 정부가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일이었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 또 학장단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전과 같이 3,058명을 하자 이런 공식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로 사실상 확장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전제는 이제 의대생들의 3월 중 학교 복귀를 전제로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의대생이 복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기에는 동력이 좀 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지난 1년간 혼란을 겪은 의료대란은 올해만 약 1,509명 증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원점 복귀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입시 현장은 물론이고 의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일시 증원 인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여전히 산적된 현안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증원 문제는 이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정이 될지도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의대 증원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해도 국민적 지지가 아주 높았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실상 증원 100자를 넘어서 필수 의료 의사의 의료 사고는 중과실이 없으며 처벌하지 않는 한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의대 증원 문제를 시작할 때 뭐 국민적인 굉장히 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제 의료계의 힘만 확인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난주 발표에도 뭐 의료계는 이제 복귀를 협박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사고 중과실 처벌 제한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한다는 이런 입장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 이제 그 의료계는 아마 의료 수가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관철된 주장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결국 지난 1년간 힘들게 참아왔던 국민들 또 환자들은 그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정부는 단순히 의대생들을 학교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과정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또 환자들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누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전문가 집단의 힘에 의한 저항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가 이런 유사한 정책을 만약 추진한다고 했을 때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강력하게 저항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구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준비 없는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네, 가장 또 황당한 건 수험생들 아닐까 싶어요. 네네. 올해 입학한 의대생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정원이 확대될 거라 예상하고 의대 준비를 하던 수험생들 너무 황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의료계에서는요 내년도에 아예 입학생을 선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 이제 현실과 이제 그 부합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휴학생들 그리고 올해 늘어난 입학생들을 제대로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에는 수험생 아직 뽑지 말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건데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이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고요. 결국 의대 증원 문제는 환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기본으로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 나아가서는 의료 현장을 거의 뭐 저는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도 강하게 드는데요. 좀 의료계에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지금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상 백지화된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꼬인 문제를 푸는데 결국 의료계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 또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게 아니라 의료계가 전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되면 학생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현 정부가 뭐 탄핵으로 끝나든 유지되든 어쨌든 이 대화 채널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가 필요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마음으로 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이 선거일이 다소 유동적이었는데 이게 뭐 현재로서는 4월 2일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당초 탄핵 선고가 인용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3월 12일까지 선고가 내려지면 교육감 보선도 이제 대선하고 같이 치러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5월경으로 연기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빨라도 이번 주말 금요일 14일로 예상을 하고 아니면 또 연기될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4월 2일에 그대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학교들에서는 4월 2일에 웬만하면 임시 휴업을 하라 개량 휴업일로 권고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4월 2일이 유력해 보이는데 후보들의 윤곽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첫 번째 문을 통과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번 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이 진보 2명에 보수 5명 이렇게 한 7명 가량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명의 중도 보수 후보들이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중도 보수 후보 단일 후보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윤홍 직전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 단일화에 합류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이제 진보 2명, 보수 2명 이렇게 다자간 대결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유력 후보 간 맞대결에서는 보수가 조금 앞선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1차 단일화에 성공한 정순희 후보도 기대감이 좀 커 보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완전한 단일화는 이룬 게 아니라서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 뭐 분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후보들은 각각 자기 생각들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보궐선거라는 특성도 그렇고 탄핵 변수까지 생기면서 이게 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은 네네. 이 결국에는 단일화 이슈가 커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진보 보수 모두 단일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냉정히 보면 지금 1대1 구도가 만약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보수 단일화가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일 보수 진영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진보 진영 단일화는 사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석준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다자간 대결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보수 후보가 2명이면 굳이 진보 진영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견을 보이는 만약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진보 진영 두 후보 간의 단일화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보수 진영 두 후보의 단일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4명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어떤 합의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갑자기 이제 최윤홍 후보가 또 같이 단일화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어쨌든 두 후보 중 한 사람이 결단이 있거나 뭐 환경이 급격히 변한다든지 또 막판에 단일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둘 다 이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좀 시간이 짧은 건지 이상하게 단일화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단일화로 이슈만 남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권자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지켜볼 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앙 정치도 그렇고 지방 정치, 심지어 교육감 선거도 이 진영 논리에 이렇게 빠져드는 게 맞는가?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교육감을 왜 직선제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다 투표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 정책만 놓고 보면 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이제 인재들을 육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하는 것 외에 지역 사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입시 전쟁을 위한 전쟁터 같은 이 교육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교육 현장에 있다는 점에서 이제 현장의 중요 주체들도 물론이지만 지역 사회가 교육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난맥들을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이제 뭐 단일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뚜렷한 교육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있는가 무엇보다 이 그분의 살아온 길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냐 보수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낼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고 공약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를 꼭 봐달라라는 네네.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마지막 소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 소식인데 지난해에도 부산이 전력 자급률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던데요. 이게 최상위권이니까 좋아해야 될 부분인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의 지난해 전력 자급률이 약 170%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국전력의 자료에 하면 지난해 부산의 연간 발전량과 전력 판매량, 소위 전력 사용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 37,096 기가와트시와 21,851 기가와트시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래서 전력 자급률이 169.8%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과 사용한 양을 이제 계산해 보면 네. 나오는 건데 이 8대 광역시 중에 인천이 191.5%로 가장 높았고 2위였고요. 도 단위까지 합해서 보면 월성 원전, 한빛 원전이 있는 경북 전남 등에 이어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2023년도에 비하면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올라선 부분인데 이에 반해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11.6%에 불과했고요. 또 지난해 부산에서 사용한 전력량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발전량은 생산량이죠. 서울의 6.4배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소비는 적은 데가 이제 부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 가장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이 대전이었거든요. 3%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원전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이 그렇죠. 전력 자급률의 차이가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내년 도입 예정인 게 지금 지역별 차등 네. 전기 요금제잖아요. 이게 네. 현재 전국 3분할 방식이어서 전력 자급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행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말에 에너지 3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네.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특별법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있는 지역에다가 원전 폐기물까지 임시 저장이라고 하지만 최대 30년까지 보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전이 있는 지역이 2중 3중에 이제 위험을 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차등 요금제도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라 170% 수급률과 3% 수급률이 똑같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안 되죠.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요금제에 갔다. 이건 도저히 성사되지 않는 이야기고 발전량은 절반이고 사용량은 6배가 넘는 서울과 부산에 요금제가 차등화된다는 당연한 거고 수급률이 그만큼 차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또 기업들이 사용하는 이 산업용에 대해서도 좀 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 인센티브를 강하게 부과를 해야 기업들이 지역으로 오죠. 전력 양이 그럼요. 크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험은 에너지 생산 지역에 그대로 두고 이익은 전국에 나눠 갖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부당한 방식은 빠르게 해소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 마지막은 고준위 방패물의 영구 저장 지역을 빨리 선정하는 거 이것도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신춘 특집 자갈치 아재 진짜 부산 아재 우리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부산의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